자, 이번 시간에는 웹 개발에 대한 핵심 개념을 비유를 사용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서 실제로 코딩을 할 때 이제 저랑 당연히 같이 코드 작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치는 것이 대체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구축하고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함도 있지만, 완성된 사이트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의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이 개념들을 다시 끄집어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한번 잘 잡아 두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웹 개발에 대해서 이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셔도 됩니다. 바로 코드 작업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프로그래밍이 처음이시거나 또는 다른 개발을 해봤지만 이제 웹 개발을 처음 접하신다, 또는 이제 한번 개념을 다시 다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과 이제 뒤라는 거겠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으로. 요리를 만드는 그림이에요. 레스토랑에서 이제 손님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손님이 웨이터한테 메뉴를 주문하겠죠. 요청을 하는 거죠. 메뉴 주문을 하고, 이 웨이터는 그 받은 메뉴 주문 그대로 요리사에게 주방에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럼 요리사는 음식을 만들 텐데,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면 이 요리사는 재료의 방에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레시피에 맞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 재료로 레시피에 따라서 음식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조리를 하고, 그 조리된 완성된 음식을 웨이터한테 전달을 해주고요. 그렇게 받은 음식을 웨이터는 손님에게 메뉴 주문에 나와 있는 그 요청서대로 요리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유저들이 데이터를 유저의 그 브라우저, PC나 그 핸드폰에 있는 브라우저로 보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앞선 요리 예시를 실제 유저가 웹사이트를 갔다가 오는 과정으로 이제 치환해서 보는 개념입니다. 자, 왼쪽에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앞서서 이제 손님이죠.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 용어, 웹 개발 용어도 클라이언트라고 불러요. 그 클라이언트는 우리의 브라우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크롬이나 사파리, 엣지, 파이어폭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이러한 브라우저들을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그동안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던 거죠. 자, 이 클라이언트가 무언가 요청을 보냅니다. 어디에 보내냐면 프론트엔드 서버에 보내요. 이 프론트엔드 서버에 대한 내용은 이 뒷부분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우선 이러한 웨이터 역할을 해주는 서버가 있습니다. 이 서버에 요청을 보내면은 이 서버는 그 받은 요청 그대로 백엔드 서버에 요청을 보낼 거고요. 백엔드 서버, 우리가 보통 서버라고 부르는 그 서버가 이 백엔드 서버입니다. 이 백엔드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요청받은 그 요청에 따라서 요청을 다시 돌려주기 위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웹페이지를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웹페이지를 다시 프론트 서버에게 주면은 이 프론트엔드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자, 너가 요청한 거 여기 있다 하고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앞서서 봤던 이 레스토랑 케이스가 그대로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우리는 개발자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웹 개발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프론트엔드 서버를 구축하고 백엔드 서버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 일입니다. 실제 큰 현업에서는 크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별도로 있고 백엔드 개발자가 별도로 있고 데이터베이스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발자가 별도로 있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1인 개발자니까, 1인 사업가니까 여러분들은 다 다루게 될 겁니다. 네, 그 내용들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좀 더 구체화해 봤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저입니다. 다시 볼게요. 유저. 자, 유저가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입니다. 여러분들은 브라우저를 보면 이게 클라이언트라고 부를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브라우저한테, 클라이언트한테 URL을 입력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바예요. 우리가 보통 그 www로 시작하는 그 주소, 네이버.com 등등의 주소가 모두 클라이언트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주소 외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져와 달라라고. 자, 브라우저는 그 주소를 받아서 그 도메인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실제로 예를 들어 네이버.com이 있으면은 네이버.com은 그 네이버 주식회사 네이버가 그 도메인을 구매를 한 거지. 그 내면에 속해 있는 실제 주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 IP 주소인데요. 그 IP 주소를 우리가 치고 들어가진 않죠. 일반 유저들이. 네이버.com이라고 치지, 뭐, 예를 들면 127.0.0. 뭐 얼마 이러한 숫자로 된 어려운 주소를 치고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도메인, 이 네이버.com이라는 도메인이 대체 어떠한 실제 IP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지 등등을 중계해주는 이런 DNS 리졸버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안 배울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도메인 주소 내면에는 실제로 IP 주소가 별도로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깊게 공부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DNS 리졸버는 또 루트 서버, TLD 서버, DNS 서버가 있는데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받아와서 그럼 실제 네이버.com은 어떠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를 토대로 많이 들어보셨을 HTTP 리퀘스트 요청을 그 서비스 서버로 보냅니다. 이 서비스 서버가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 서버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런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서버를 서비스 서버에 보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클라이언트에게 리스폰스,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그 결과 화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화면에는 이렇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크게 몇 개 말에 사용되는 크게 3개의 랭귀지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여기 비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HTML은 뼈대가 있어요. 그 뼈대 위에 뭔가 스킨이나 이런 예쁜 디자인 요소들을 CSS로 우리가 잡아서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웹사이트를 작동하게 만드는 것. 여기서는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지만 실제 웹사이트에서는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페이지로 간다든가 또는 어떤 창이 뜬다든가,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 동작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자바스크립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중요한 것은 유저는 여러분들은 유저가 아니라 이 유저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공급자예요. 이 서비스 서버를 만들고 다 이제 이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개발자입니다. URL을 입력받아서 이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의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서버는 그에 맞는 리스폰스, 응답을 잘 보여줘야 되는 요 플로우, 요 루트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프론트엔드 서버랑 백엔드 서버의 예시로 한번 다시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결과 페이지가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서 프론트엔드 서버는 여기 있고 백엔드 서버는 여기 있죠. 앞서서는 이제 그 플로우의 형태로 보여줬다면은 이번에는 역할을 분담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모바일 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의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누가 영사기처럼 쏴주고 있냐면은 프론트엔드 서버가 준 데이터를 활용해서 쏴주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서버가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주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웹 개발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 뒷부분에서 배울 그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백엔드 서버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 뒷단에서 프론트엔드 서버가 여러가지 UX적인 측면,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다뤄서 버튼을 누를 때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긴 하지만, 실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서버에 뭔가 저장시킨다든지, 회원가입을 하면은 회원가입이 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잘 넣는다든지, 이러한 뒷단에서의 일들을 백엔드 서버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역할을 분담해 둔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프론트엔드 서버랑 백엔드 서버를 합쳐서 개발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나눠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정석이라는 건 없지만 보통 정말 큰 서비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분리를 해놔요. 왜냐면 하나의 서버에 모든 기능들을 다 몰아넣으면은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역할만 하도록 이렇게 나눠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아마 이 웹개발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생애 처음으로 보는 이런 단어들일 텐데, 이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서 개발을 하면은 훨씬 웹개발을 하는 것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 비용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웹사이트를 수익화하려고 만들고 있죠. 그 개발 자체를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개념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구조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를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 소개 페이지가 있고요. 뭐 어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 됐든 그 회사를 소개하는 회사 페이지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DC인사이드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자, 이 두 사이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언뜻 봐도 성격이 좀 달라 보이죠? 뭐가 정확히 다르냐면은, 회사 소개 페이지는 그 회사 소개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자주 바뀌지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바뀔까 말까? 또는 CEO의 인사말,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바뀌겠죠?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전을 했다면은 그 찾아오는 길, 이런, 것들이 바뀔 뿐이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변경돼야 되는 그런 페이지가 아닙니다. 반면에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는 유저들이 활발하게 인터랙션 하면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바뀌게 되죠. 사람들이 게시글을 계속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업로드를 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기술 용어로 치환해서 볼 수가 있냐면은, 정적 특성이 특화된 사이트가 있고요. 동적 특성이 특화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앞서서 회사 소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적이죠.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둔 사이트가 잘 보여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커뮤니티, 동적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결과물들이 잘 업로드가 돼야 되고 표현이 돼야 됩니다. 무언가 데이터가 계속 바뀌는 사이트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적 사이트는 유저들한테 홈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데이터,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던져줄 때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잘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회사 소개 정보들을 이미 다 빵빵빵빵 공장처럼 찍어두고 그거를 잘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반면에 동적 사이트는 그때그때 인터랙션이 발생해서 그때그때 바로 대응을 해서 동적으로, 말 그대로 동적 다이내믹하게 그 사이트가 변화가 돼야 돼요. 자, 요 예시를 한번 보면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우리 K-테스트 만들 MBTI 테스트 플랫폼 사이트가 있고요. 아까처럼 유저가 URL을 넣어서 이 사이트에 있는 결과물들을
보여달라 라고 요청을 주면 프론트엔드 서버는 받아가지고 백엔드 서버한테 넘겨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주게 됩니다. 앞서서 그 레스토랑의 요리 주방장의 역할을 백엔드 서버가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웹페이지를 누가 만들어서 주느냐예요. 결국에는 이런 HTML 또는 CSS, 자바스크립트가 혼합이 된 웹페이지 파일들이 이 브라우저한테 전달이 되고 이 브라우저는 그걸 해석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게 될 텐데, 그 페이지를 누가 생성하느냐. 자, 크게 두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프론트엔드 서버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백엔드 서버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를 나눠놨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경우는 백엔드 서버가 그 주체예요. 요청을 받으면 백엔드 서버가 요리 주방장이 요리를 만들듯이 여기서 웹페이지를 다 만들어서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웹개발 기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서버, 우리가 보통 서버라고 부르는 부분은 백엔드 서버였죠. 그래서 그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해줍니다. 렌더링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 전달해주는 거. 그래서 줄여서 SSR이라고 불러요. 서버, 백엔드 서버가 그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거. 프론트엔드 서버를 거쳐서. 네, 정말 이건 전달해주고 보여주는 역할만 해줍니다. 실제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백엔드 서버가 해주는 방식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이번에는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프론트엔드 서버가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쳐져 있는 거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백엔드 서버를 따로 두지 않고 심지어는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완성된 사이트를 만들고 개선해 나갈 건데요. 실제로 초창기에 우리가 만든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론트엔드 서버가 있네요. 프론트엔드 서버가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가지 역할을 지금 다 할 거예요. 프론트엔드 서버가 우리의 클라이언트, 브라우저한테 줄 때 크게 두 가지를 던져줄 겁니다. HTML 파일과, 우리 배웠죠? 뼈대가 되는 HTML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두 가지 파일을 크게 던져줄 거예요. 이외에도 있지만 크게 중요한 파일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생겼냐면은 HTML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도화지 상태, 흰색 도화지 상태에 HTML을 던져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레시피가 적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보여주기 위한 여기에는 타이틀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미지가 들어가고 여기는 버튼이 들어가고 등등의 레시피가 다 적혀져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 이미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던집니다. 이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뭘 받냐면 비어있는 도화지 HTML과 레시피가 적혀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받아서 누가 웹페이지를 그럼 생성하냐면은 여기 클라이언트가 생성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같은, 엣지 같은 브라우저가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부릅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구축한 백엔드 서버가 요청을 받아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던져줬다면은, 그럼 클라이언트는 여기서는 받은 웹페이지를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초창기에 만들려고 하는 이런 CSR,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우리가 구축한 프론트엔드 서버가 적어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여기다가 보여줘 하고 던져준 흰색 도화지 형태의 HTML 파일을 브라우저가 받아서 그 레시피대로 생성을 클라이언트가 합니다. 이 방식을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체가 다르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백엔드 서버,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우리가 구축한 프론트엔드 서버가 있지만 레시피와 도화지를 던져줄 뿐이고 실제로 웹페이지 생성은 여기 그 브라우저가 하게 되는 방식이 CSR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느냐? 우리가 만들어낸 이제 구조와도 관련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비용 최적화라는 측면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SSR. 백엔드 서버가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네요. 무언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리소스, 자원을 사용한다라는 의미고, 이 서버의 자원을,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의미고, 그러면은 그거는 비용을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구조에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면은 백엔드 서버가 부담을 하겠죠. 우리가 구축한 백엔드 서버가. 반면에 여기서는 백엔드 서버 자체가 아예 없을 뿐더러 실제로 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자원은 브라우저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기만 하는 역할을 프론트엔드 서버가 할 거고요. 물론 이제 DB와 백엔드 서버의 일부 역할을 여기 합쳐서 진행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런데 웹페이지를 만드는 생성하는 역할을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축한 자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용을 어느 정도 전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따라서 우리의 초창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초창기 방식은 여기 CSR 구조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이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 HTML 파일 하나가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합니다. 실제로 처음 이제 웹사이트가 개발되던 시절에는 미리 웹페이지가 HTML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하이퍼 텍스트 어느 곳으로 가도록 만든 그런 링크만 나열이 되어 있던 형태가 초창기의 웹사이트들입니다. 지금 너무나 정교해지고 이제 기능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 HTML이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는데요. 이 개수를 따져보면은 프론트엔드 서버는 몇 개의 페이지를 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한테 던져주고 있냐면은 하나죠. 네. 요 HTML 파일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HTML 페이지를 던져주는 구조를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줄여서 SPA라고 불러요. 이걸 적어서 보면은 여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 우리는 클라이언트한테 단 하나의 초창기 우리의 완성품에는 단 하나의 페이지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빈 도화지에다가 레시피대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특정 그 SPA로 만든 사이트로 가게 되면은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 사이트에서 지금 요 URL 구조로 보시면은 이 테스트로 가면은 이 URL이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테스트로 가게 되면은 또 여기에 듣고 보면은 또 URL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SPA는 제가 실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페이지가 하나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페이지가 하나인데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네, 이게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요 레시피를 사용해서 실제로 페이지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작동하는 방식이 요 SPA라는 방식이에요. SPA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건 왜 배우느냐? 이 CSR이랑 SSG,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비용 때문에 배우는 거란 걸 알겠는데, 그럼 이거는 굳이 알아서 뭐 하느냐? 어떤 것 때문이냐면, SEO, 검색 엔진 최적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글에 더 초점을 맞출 건데요. 네이버보다는. 그래서 구글에서 뭔가를 검색했을 때, 가장 그 상단에 우리의 사이트, 우리의 테스트가 상단에 떠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사람들이 눌러서 들어오게 될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봤듯이 이런 A라는 테스트 또는 B라는 테스트 등등을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구글봇은 이 우리의 홈페이지가 페이지가 하나인 것만 보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는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네? 왜냐면은 실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프로그래밍적으로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페이지는 하나인데
레시피만 바꿔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글봇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요. 그냥 페이지가 하나구나 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이트는 그냥 페이지 하나짜리 사이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구글 검색에 상단에 노출될 기회가 굉장히 적어지겠죠.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관점에서는 굉장히 품질이 떨어지는 사이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머물 게 아니에요. 머물려고 하는 게 여기서 머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의 사이트는 이런 형태로 빨리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 구축을 마친 이후에는 이런 형태로 궁극적으로 우리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자, 보시면은 구조가 좀 달라졌죠? 앞서서 백엔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없는 것은 동일해요. 이 프론트엔드 서버 하나로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런데 페이지를 여러 개 갖고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 개의 페이지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 줄 겁니다. 미리. 앞서서 CSR,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페이지가 하나짜리를 던져주고 빈 도화지에다가 레시피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고 구글봇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 사이트에는 페이지가 여러 가지가 잘 들어있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테스트에 대한 페이지가 이미 들어가 있고, 이 테스트에 대한 페이지가 잘 구축이 이미 돼 있구나. 100개의 테스트가 있으면 100개의 페이지가 각자 잘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미리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찍어 줄 거예요.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들어가서 이건 쓰도록 할게요. 여기 안 써놨는데, 이런 방식을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싱글이었다면 이거는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앞서서는 그 도화지 하나였는데 이제는 페이지가 여러 개인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여러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줄 거고요. 따라서 이미 페이지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성하는 주체는 따로 없어요. 앞서서 여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경우에는 백엔드 서버가 웹페이지를 그때그때 생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이거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이 프론트엔드 서버가 자바스크립트 레시피를 던지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생성을 했죠. 근데 우리 만들려고 하는 이런 형태는 미리 우리가 사전에 다 페이지를 빌드해 두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그거를 그냥 잘 맞게 던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러한 방식을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 정적인 사이트, 그러니까 이런 페이지들이 이미 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방식을 뜻합니다.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 방식을 궁극적으로는 취해서 우리 사이트를 이렇게 구축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면은 실제로 이 K-테스트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트는 백엔드 서버가 없어요. DB는 있습니다. DB는 구축할 텐데 초창기에 우리 DB도 따로 구축하지 않고 최대한 프론트엔드 서버 안에서 다 해결할 겁니다. 여기 DB도 없이 백엔드 서버도 없이 이 프론트엔드 서버에서 이 두 기능을 가져와서 다 작동을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미리 여러가지 테스트마다 페이지를 찍어두고 이 페이지를 던져주는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 방식으로 우리의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이 강의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제 이 알파벳들, 이 개념들, 이 단어들을 보시면은 어떠한 개념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죠? 우리가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웹 개발 자체를 학문적으로 뭔가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들을 도구로 활용해서 수익형 웹사이트를 만드는, 그 완성된 완성품을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깊게 우리가 파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공부를 더 해보실 수 있겠지만, 이 강의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장단점들, 비용적인 부하가 어느 정도 다른지 그 특징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웹 개발 기본 개념을 가지고서, 핵심 개념을 가지고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